일본군은 청일전쟁 당시 최진식 위론부기와 군복을 입고 싸웠습니다. 반면 청군은 전통적인 8기군식 제복을 입고 있었고 소총을 휴대하고는 있었다지만 군대의 5분의 3 정도만 무장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것도 구식인 영국제 마티니엘리, 스나이더 엔필드 1853, 독일제 마우저 187 등을 휴대하고 있었으며 탄환 역시 규격화되지 못했었기 때문에 그 전투력은 매우 제한돼 있었죠. 그마저도 보급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총은 있는데 탄약이 없거나 탄약은 먼저 도착했는데 총이 도착하지 않는 등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일들이 흔하게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병사들은 주로 활과 화살, 장검과 장창, 도끼 등과 같은 고대 무기로 무장하고 있었죠. 심지어 유영장은 당시 일본군의 군복을 보고 자존심도 없이 서양인들의 군복을 빌려 입고 오는 것이 아니냐며 비아냥거리까지 했을 정도로 근대전에 대한 이해는 몰지각 그 자체였습니다. 거기다 청군은 사기 또한 매우 낮았었는데 그것은 임금체불, 아편 중독으로 인한 군기문란, 지휘관들의 지도력 부재 때문이었죠. 청일전쟁 발발 당시 청의 상비군 병력은 대략 25만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었습니다. 그중 3분의 2는 북경이나 허베이에 주둔하고 있었고 나머지는 제국의 주요 도시에 수비대로 주둔하고 있었죠. 그러나 청은 군권의 개통도 애매하기 짝이 없었고 대륙 전체의 봉건적 잔재인 지방군벌이 난립하고 있었던 관계로 겉으로는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한 듯 보였지만 총체적인 국가동원 체계나 이에 따른 종합적인 국방전력은 매우 열악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청일전쟁은 국가 대 국가 간 전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이용정의 북양육군과 해군이 대부분의 전투를 치른 이상한 전쟁이었죠. 하지만 당시 북양육군은 태평천국의 진압하면서 실전 경험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정규군과는 벌이는 본격적인 전투가 아닌 농민 반란군을 상대로 한 시한유지군 성격이 짙은 민병대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조선에 파병된 청군은 정식 훈련을 전혀 받지 못한 시중의 무렵애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당시 평양전투에 지휘관으로 참여했던 유혁이 같은 자를 예로 들자면 그는 고리대금업이 주업이었고 군지휘관은 부업이었을 정도로 한심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는 군대 운영비와 병사들의 급료, 식대 등을 자신이 하던 고리대금업의 운영자금으로 사용까지 했었습니다. 이 때문에 유혁이 부대는 청군 중에서도 가장 군기가 문란하고 부패가 심한 오합지졸의 불량배 집단 같은 수준이었었죠. 이렇듯 당시 평양의 청군 병력 중 절반 정도가 이런 막장 같은 유혁의 부대였던 것입니다. 결국 유혁이는 군비 중 은화 8만 량을 자기 집으로 보내다가 발각되고 말았고 이에 군심이 흉해지자 전투를 치르기도 전 먼저 달아나 버렸습니다. 상황이 이 정도였으니 당시 청군이 일본군을 이긴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1868년 메이지 유신 이후 국가 군대를 유럽화하기로 결정한 일본은 먼저 군대를 근대화해야 하는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당시 세계를 선도하고 있던 프랑스와 독일에는 육군을, 영국에는 해군의 젊은 장교들을 각각 파견시켜 근대 전술을 연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당시 총리를 역임하기도 했던 일본 육군대장 야마가타 아리토모도 독일의 명장 몰트케의 제자였었죠. 나아가 먼저 본을 보이겠다며 천황부터 자신의 예복을 바지의 빨간색대를 금색대로 바꾼 프랑스 포병사령관의 제복과 유사한 형태로 만들어 입었고 황실 남성들에게도 이와 비슷한 제복을 끼하는 등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1870년 보불전쟁에서 프러시아군은 헬무트 폰 몰트케 장군의 지휘하에 놀라운 기동력으로 육군 강국 프랑스를 격파했습니다. 당시 프로이센은 신체 건강한 남자를 전원 소집하여 국민군을 건설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계기로 보불전쟁 후 세 각국은 프러시아의 군제를 받아들여 국민군을 건설하기 시작했었죠. 이에 일본도 프러시아의 징병제도를 수용하여 1874년부터 징병을 법으로 제정하였고 이에 따라 일본에 거주하는 모든 남성은 17세에서 40세까지 의무적으로 군복무를 할 수 있도록 제도화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상설 예비군 제도도 시행했었는데 육군은 3년, 해군은 4년을 현역인 상비군에서 복무하면 전역 후 국방의용군으로 다시 5년 동안 매년 60일을 따로 복무시켜 전쟁이나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정규군인 상비군과 함께 즉각 소집 동원할 수 있도록 하였죠. 바야흐로 일본은 근대적인 국민개병제를 이때부터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이로써 상비군을 평시 5만 명 수준으로 항상 구성할 수 있게 되었고, 유사시에는 며칠 안에 그 수를 20만 명으로 쉽게 증가시킬 수도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일본군은 청군보다 훨씬 더 잘 훈련되었으며 동원체계 역시 제대로 작동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듯 일본군은 청군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이때부터 일본은 제국지로 가는 전쟁 국가로서의 면모를 하나씩 착착 진행시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일본의 전쟁에 대한 의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일본군은 오래전부터 맹훈련을 거듭해온 정예병력이었습니다. 청일전쟁 당시 일본 육군은 세이버와 일본도 무라타 소총 등으로 무장해 있었으며 미국제 게틀링 기관총은 물론 포병은 오사카에서 이탈리아 장교들의 감독하에 제작된 이탈리아제 70mm 대포를 라이센스 생산하여 장비했었습니다. 거기에다 독일 그룹사의 75mm 대포도 일부 사용하고 있었죠. 일본은 그 전까지만 해도 종이 탄피를 쓰던 1858년형 프랑스제 샤스포, 영국제 스나이더 엔필드 1853, 미국제 스펜서 랩 액션 소총 등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열강들과 체결한 불평등 조약에 대한 반발 등으로 샤스마, 조슈, 도사 히젠본과 막부 사이에서 일어난 보신전쟁 이후인 1869년 이 전쟁에서 승리해 메이주시를 시행한 신정부군은 표준화된 제식 소총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그 이전 사용했던 모든 소총들을 퇴역시키기로 결정합니다. 이에 1875년 일본 제국육군 장교였던 무라타 치네요시 소령을 프랑스, 독일, 스웨덴 및 기타 국가에 파견하여 선진 사격기술과 총기를 연구시키죠. 그리고 1880년 무라타 치네요시를 귀국시켜 금속 탄피를 사용하는 프랑스제 그라소총의 금속 카드리치즈 제인을 간략화시킨 독자적인 소총을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흑색 화약의 11mm 무라타탄을 사용하는 일본이 개발한 최초의 자국산 소총인 볼트 액션식 무라타 타입 13입니다. 이때부터 무라타 소총은 일본 제국군의 표준 총기가 되죠. 이후 무라타 타입 13은 좀 더 짧아진 타입 16 기병총으로도 만들어졌고 타입 13을 조금 바꾼 타입 18으로도 진화하게 됩니다. 이 무라타 소총은 납탄을 넣고 화약을 넣은 후 다져줘야 하는 기존의 전장식 소총에 비하면 금속 탄피 일체형 탄환을 사용하는 볼트 액션 구조의 혁신적인 후장식 소총이었습니다. 하지만 탄창이 없는 단발식이어서 한 발씩 쏘고 재장전해야 하는 불편함이 남아있었죠. 당시 세계 주요 국가들은 총기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개발의 핵심 포인트는 바로 탄환에 들어가는 장약, 즉 추진체와 그 탄환을 총에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집어넣을 수 있느냐를 다루는 장전 시스템 개발에 관한 문제였었습니다. 당시 사용하던 흑색 화약은 폭발력에 한계가 있어서 총알의 사정거리와 파괴력을 담보하기 위해선 어쩔 수 없이 다량의 화약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 총의 구경이 필연적으로 대형화될 수밖에 없었고 또한 발사 시 연기도 매우 많이 발생했었죠. 그리고 이와 관련된 장전 방식의 간편화에도 많은 제약을 주었습니다. 따라서 일본군은 1887년부터 프랑스의 화학자 폴 베유가 개발한 흑색 화약의 3배 위력으로 탄환을 발사할 수 있는 무연화약을 사용한 연발총을 만들기로 계획하였고 무라타 치네요시는 1889년 이 요구 조건에 맞춰 타입 22 연발총을 다시 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타입 22는 대부분의 부품이 국산화되었다는 장점이 있긴 하였지만 명중률이 나쁘다는 단점이 있었죠. 거기에다 프랑스제 르벨 M1886과 같은 장전 장치를 사용했었는데 르벨 소총은 재장전 시 탄환을 한 발 한 발 튜브 탄창에 밀어넣어야 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탄을 다 쏴버린 경우 재장전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급박한 전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하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결국 개선된 타입 22의 기능과 디자인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술적 결함과 장전 방식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한 일본군은 1898년 보다 현대적인 무연 분말을 사용하는 6.5mm 탄환과 그 탄환을 카드리치에 넣어 카드리치체 직접 장전할 수 있는 아리사카 타입 30 소총을 생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무라타 소총은 아리사카 타입 30에게 자신의 자리를 물려주게 되죠.
그러나 태평양 전쟁 패전 시까지 일본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해결되지 못한 군수 생산 체계는 이 당시에도 상당한 문제를 일으켜 러일 전쟁 후반기 동안 많은 보병 부대가 전선으로 보내질 때 아리사카 타입 30의 생산 부족으로 한 세대 뒤떨어졌던 무라타 타입 22로 계속 장비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듯 무라타 타입 22는 1차 세계대전 초기에도 매우 적은 수였지만 계속해서 사용되었고 1918년 이후에나 마침내 군에서 완전히 제적되었죠. 그러나 태평양전쟁 말기 1억 옥새를 부르짖으며 본토 결전을 위한 겨루작전을 위해 새로 편성된 사단들 중에는 창고 구석에 처박혀 있던 무라타 소총을 취급받은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무라타 소총의 생명력은 매우 끈질겼습니다. 여하튼 무라타 소총은 지속적 기술 개발이라는 전례를 남겼고 후에 거친 환경에서 약실에 이물질이 유입되어 작동 불능이 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반동도 줄여 다루기 쉬운 아리사카 타입 38 개발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작 기술의 전통은 화력 문제 해결을 위해 구경을 7.7mm로 확대하고 프레스 공법을 도입해 생산 효율을 높인 아리사카 타입 99의 개량으로 이어지게 되죠. 이후 아리사카 타입 99는 1945년 종전시까지 일본군의 주력 소총으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타입 99는 한국전쟁 초기 한국군에 의해 사용되기도 했었습니다. 어쨌든 청일전쟁 당시 일본군은 이미 근대 정교로 의한 체계화된 전투병이라는 개념을 확실히 인식하고 있었죠. 그리고 부대 편제나 동원 체계도 지금의 현대식 군대 편제와도 별반 다를 것이 없을 정도로 효율적으로 구성, 관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본은 이외에도 자국산 무기 개발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이는 육군의 각종 병기는 물론 해군의 장대한 무기 체계와 첨단 항공기의 개발로 이어지게 되죠. 하지만 공업기술력의 부족, 제한된 자원, 그리고 소위 무사도 정신에 입각한 경직되고 무모한 사고방식으로 얼마 안가 이 계획은 한계점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일본 국민들을 끔찍한 전시생활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고 말죠. 이 부분은 차후 진행될 일본 제국의 흥망 시리즈에 소개될 각 전쟁에 맞춰 브레이크 앤 스팟 시간에서 다시 리뷰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886년 8월 1일 흥미로운 사건 하나가 일어났습니다. 그날 저녁 나가사키에 친선 입항했던 청해 전함 4척에서 근무하던 병사들이 술에 취해 난동을 일으켰고 이를 진압하던 일본 경찰관 포함 양측에서 무려 80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난동 중에 일본은 생각지도 않았던 중요 문서 하나를 취득하게 됩니다. 한 일본인이 한자 사이에 0에서 9로 표시된 북양함대 소인 듯한 사전처럼 생긴 책 하나를 난동 현장에서 우연히 주운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기가 막히게도 청의 암호 코드를 모두 적어놓은 코드북이었습니다. 이후 일본 정보국은 이 코드북으로 북영함대의 작전 개요, 지휘물 등을 분석하기 시작했고, 이것이야말로 일본이 청을 일거에 무너뜨릴 수 있는 완벽한 가이드라고 판단, 전쟁이 끝날 때까지 이를 적극 활용합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청국해안을 비롯한 각 지역의 내부 사정을 샅샅이 탐지하고 의미 있는 자료들을 대거 수집하기 시작하죠. 이에 맞춰 전쟁 상대국의 정보와 첩보를 다루는 정보기관의 증설 역시 적극 추진합니다. 이때부터 일본 대본령은 암호체계의 중요성, 적 정보관리의 필요성, 그리고 군사작전을 위한 지도의 유용성을 깊이 인식하게 되었고, 수집했던 자료와 소속 첩자들의 활약에 힘입어 군사지도 역시 상세히 제작하게 됩니다. 이로써 일본은 전쟁 상대국의 정보와 첩보의 중요성에 관해서도 눈을 뜨기 시작한 것이죠. 청일전쟁 당시 일본군은 모자 속에 이렇게 만들어진 청의 내륙 지도를 가지고 다니다가 작전 지역에 진입하면 그 지역 지도를 펼쳐보며 작전을 원활하게 펼치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비해 청군은 자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지도를 준비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파견 지역의 정황도 전혀 파악을 하지 못해 작전 수행에 큰 지장을 초래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나가사키에서 일어난 청 해군 병사들의 난동 때 군인같지도 않은 이들 중국 무례배들 중 5명을 역시 같은 무례배였던 일본 낭인들이 칼로 베어 살해하는 일이 발생하였고, 이에 격분한 이용장은 감히 대청제국의 병사를 함부로 건드리다니 당장 함포 사격을 하여 나가사키를 박살내버리겠다라며 겁박을 하였습니다. 이에 잔뜩 겁을 먹은 일본 정부는 정부 대리인을 직접 파견하여 사과를 하기에 이르렀고, 그렇게 이 나가사키 난동 사건은 유야무야 마무리되어 버리죠. 이렇듯 당시 북영함대 위상은 일본 정부가 바로 무릎을 꿇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공포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사건이 이렇게 마무리된 후 이때부터 일본은 청수병들의 난동질에 억울하게 피해를 입고도 북영함대의 거한거파에 머리까지 조아린 수모를 당하게 되자 자신들도 어떻게 하든 이런 막강한 함대를 가져야 한다는 의지를 굳게 다지게 됩니다. 이후 메이지 천황부터 먼저 솔선하여 함대 건설 성금으로 매월 일정액을 자비로 헌납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문무관리들에게도 봉급의 10%를 헌금하라는 조칙을 내리기까지 합니다. 이에 일본 의회는 해군 확장 예산이 너무 방대하다며 처음에는 반대를 했었으나 나가사키에서의 북영함대 충격과 굴욕감에 들끓던 여론에 밀려 결국 해군 확장 예산을 승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일본 의회는 이렇듯 대정부 견제라는 기능이 살아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런 분위기도 잠시 훗날 일본은 여러 번의 정견에 의해 의회가 군부의 손아귀에 장악돼버렸고, 급기야 이러한 의회의 순기능은 완전히 말살돼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혀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 의회와 서슬퍼런 군부의 망나니 같은 정치 행위로 인해 일본 국민들은 결국 절멸적인 패망을 맞이하게 되죠. 글쎄요, 이 점을 지금의 일본인들이 얼만큼 뼈아픈 교훈으로 삼고 있을까요? 그때도 지금까지도 이어져 내려오는 정치의 가문 세습, 지워지지 않은 군국주의의 그림자, 그리고 뿌리 깊이 박혀있는 전체주의의 순화적인 국민성, 그저 의문일 뿐입니다. 어쨌든 이때부터 일본은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전쟁 준비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 질주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1880년대) 후반, 당시 일본 군부는 현명하게도 자신들의 영역상 청이 보유한 정원, 진원 같은 대형 장갑 전함을 단시간 내에 획득하기는 어렵다고 애써 판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일단 빠른 기동력과 속사포로 무장한 고속 순양함을 먼저 건조하기로 계획하고 이를 즉각 실행에 옮기기 시작하죠. 당시 건설 초창기였던 일본 해군은 편지와 전술은 영국 해군을 모방하였으나 일본에서 제작할 수 없는 거의 모든 순양함과 어뢰정은 프랑스에 주문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프랑스 해군의 전술사정에 일본 해군이 큰 영향을 받았었기 때문이었죠.
그것은 잠시 후 언급하기로 하고, 여튼 이로써 일본 해군은 프랑스에서 직접 건조한 배수량은 다소 작았지만 쓸만한 방어 순양함 9척과 프랑스의 기술 지원으로 자국의 조선소에서 직접 건조한 22척의 어뢰정을 보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선 브레이크 앤 스팟 1편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많은 해군 장교들을 유럽에 파견하여 해전 전술도 연구시키죠. 여기에 더해 당시 일본은 사세보, 구레, 요코스카라는 3개의 주요 해군기지를 가지고 있었고, 그 기지들의 각각 자체 편대를 이미 편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함대 전술 훈련의 양도 청해군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이로써 청일 전쟁 전 일본 해군에는 청해 북양함대처럼 거대한 전함은 없었지만 더 빠르고 더 고성능인 속사포로 무장한 순양함과 엄청난 위력의 어뢰를 탑재한 고속 어뢰정을 보유하게 되었고, 이에 맞춰 장교의 전술 역량과 수병의 포술 역시 비약적으로 향상돼 그 전투력이 급기야 청해 함대를 능가하게 됩니다. 19세기 중반, 당시 세계 2위의 해군을 가지고 있던 프랑스는 세계 최대의 해군력을 보유한 영국 해군에 대항할 수단을 궁리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루이 앙뚜아느 리슐 그르벨이라는 해군 대령에 의해 대규모 전함을 보유한 함대에 맞서기 위해 강력한 무장을 한 소형 선박을 집중적으로 운영한다. 그리하여 상대국의 무역을 차단하고 전의를 상실케 한다. 라는 통상파괴 해군 전력 사상을 주창하던 청년학파라는 사조가 생겨나게 됩니다. 이 사상은 이후 청년학파의 지도자적 입장이 된 테오필 오브제독에게 이어지게 되는데, 오브제독은 전쟁의 목적은 적에게 최대한의 고통을 주는 것이며 적의 함대를 경멸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주장을 펼칩니다. 어찌 보면 이 전술 사상은 당시 청해군을 압도하지 못하던 일본 해군의 입장에서는 매우 유효적절한 전술 체계였으며, 한편으론 작은 위안도 되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략과 전술은 1883년에 일어난 청불전쟁에서 프랑스 해군에 의해 청함대에 대한 효과적인 어뢰정 작전을 통해 성공적으로 입증하게 되는데, 프랑스는 거대 전함에 맞서 작고 빠른 군함, 특히 순양함과 어뢰정으로 더 강한 영국 해군에 맞서기 위한 실험을 이 전투를 통해 마침내 검증한 것이었죠. 이에 일본도 이 성공적인 공격 전술을 눈여겨보았고, 자신들은 없고 청은 이미 보유하고 있던 전함의 공격을 위한 이런 고속기동 속사포 공격과 어뢰 공격에 관한 전술을 착실히 숙지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일본이 함대 건설 초창기에 세계 최대 해군국이었던 영국 대신 프랑스의 함정 건조를 의뢰했던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전술은 성장 거두기의 해군에게 궁여지책으로 적용되는 전략일 뿐이었죠. 마치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약한 해군력의 보완을 위해 독일이 유보트를 적극적으로 운영해 해상 봉쇄작전을 수행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하여 청일전쟁 승리 후 일본 해군은 다시 해군 건설에 전략을 수정, 이후부터는 거함 거포로 이루어진 전통적인 함대의 구성 패턴으로 다시 전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국과의 전략적 우호관계를 이용해 대양해군으로 거듭 팽창시키게 되죠. 하지만 이 결정은 훗날 기본적으로 궁핍했던 일본에게는 거의 재앙적인 경제적 부담을 안겨주게 됩니다. 나아가 일본이 전쟁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또 하나의 근본적 원인이 되죠. 어쨌든 이후 일본 해군은 바뀐 전략에 맞춰 또 다른 전술 철학을 하나 더 채택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미 해군대의 알프레드 티만이 입안한 결정적인 전투와 봉쇄를 통해 승리한다. 즉, 전쟁 중 해상무역을 먼저 통제하고 철저하게 훈련된 수병에 의해 단 한 번의 결정적인 전투에서 적의 주력을 파괴한다 라는 집중 요격 전술이었습니다. 이 전술 사상은 전시 해상 무역 통제라는 점은 앞서 언급한 프랑스 청년학파의 기조와 공통되지만, 고도로 훈련된 중무장함대로 자신들이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지점으로 적 함대를 유인하여 단 한 번의 전투로 적의 주력을 요격, 경멸시키는 점에서는 전혀 다른 전술 사상이었죠. 훗날 일본 해군은 이 전술 사상으로 러일 전쟁 시 스시마 해전에서 대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하지만 달콤한 추억의 덫이라고나 할까요? 훗날 태평양 전쟁 시 일본 해군은 이 사상에 분별력 없이 올인한 결과 이 전술 사상을 미 해군을 대상으로 하는 방어적인 함대 결전 사상인 점감 요격 작전으로 발전시키게 됩니다.
이는 중부태평양 남쪽 루트로 진격하는 미해군의 주력 함대를 맞이해서 순차적인 요격작전을 진행하며 미해군의 전력을 축차 소모시킨 다음 일본 본토와 멀리 떨어진 오가사라와 제도나 북 마리아나 제도쯤에서 약해진 미국 함대와 함대 결전을 벌여 최종 승리한다는 전략이었죠. 그러나 이 전략은 항공기 발전에 의한 해전의 변화, 미국의 무제한적인 군수 생산 능력, 그리고 파벌에 따른 쿠테이연한 일본군의 인사제도, 거기에다 일본 육군과 해군의 해묵은 갈등으로 인해 어찌 보면 처음부터 잘못 채워진 단초도 같았습니다. 결국 이런 잘못된 작전 위반과 그릇된 함대 운영은 그동안 피땀 흘려 건설했던 거대한 연합함대를 제대로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급기야 태평양의 깊은 바닷속으로 모두 수장시켜버리는 원인이 됩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만 해도 일본 해군은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프랑스 해군이 창안한 고속전대위에 치고 빠지는 유격전의 교류를 받아들여 승리했던 청일전쟁의 황해해전, 알프레드 티마안의 집중 요격전술을 본받아 승리한 러일전쟁의 스즈마해전, 그리고 영국의 항공기를 이용한 타란토 기습작전을 카피한 진주만 공습 등 일본인 특유의 복제호 발전이라는 재주를 유감없이 발휘하고 자신들의 분수에 맞춘 소박한 노력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본 해군의 영광은 여기까지였죠. 이후 일본은 마치 자신들에게 맞지 않은 옷을 입고 현란한 춤을 추려는 무모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 사항 역시 일본 제국의 흥망 시리즈의 진행에 맞춰 하나하나 리뷰하겠습니다. 다음 편에는 청일전쟁 당시 일본 연합함대의 면모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